자, 여러분, 투약독기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요, 비경구 투약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그 중에서도 정맥주사에 대해서 오늘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비경구 투약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정의에 대해서. 자, 그래서 비경구 투약이 뭐냐? 주사입니다. 비경구 투약. 주사를 좀 멋진 말로 비경구 투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는 경구투약이라고 하죠. 근데 경구투약의 반대 비경구, 경구가 아닌 비경구는 주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경구투약인 주사는 신체 조직에 약물을 투여합니다. 신체에다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자, 종류는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내주사, 피하주사가 있으며 자, 경구투약에 비해서 약효가 빨라요. 빠른 약효를 기대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위장장애가 심한 경우 예를 들면 속쓰림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구토가 너무 심한 환자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입으로 먹을 수 없죠. 경구투약을 못하겠죠. 그러면 비경구적으로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장장애가 심할 경우 그다음에 삼킬 수 없는 무의식 환자나 삼킬 수 없는 노약자 그래서 뭐 연하곤란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연하곤란이 삼키기 힘든 대상자들이잖아요. 꿀꺽꿀꺽 삼키기 이런 힘든 대상자의 경우 비경구 투약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비경구 투약은 주사를 얘기를 해요. 그 주사의 종류에는 정맥, 근육, 피내, 피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구 투약에 비해서 비경구 투약은 효과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기 별표 쳐진 주사 투약 시 효과가 빠른 순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효과 빠른 순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효과가 가장 빠른 것은요. 정맥주사입니다. 혈관을 타고 약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혈액의 흐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맥주사를 놨을 경우 혈관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을 했을 경우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이 근육, 그 다음에 피하, 마지막이 경구예요. 경구는 주사는 아니지만 이게 빠른 순서대로 요약을 했을 때 경구가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건 정맥, 가장 느린 건 경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왜 피내주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아직 우리가 피내주사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는데 피내주사가 이 투약시 효과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왜 그러냐면 피내주사의 주요 목적이 뭐냐 약효의 목적으로 피내주사를 하지 않고요. 피내주사의 목적은 보통 진단, 검사의 목적으로 우리가 피내주사를 하다 보니 이 약효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진단검사의 목적의 피내주사는 이 효과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투약 시 효과가 빠른 순서는 정맥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가장 느린 게 뭐다? 경구다.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충분하게 골라내실 수는 있어요. 가장 빠른 거 정맥. 가장 빠른 것은 정맥이고 가장 느린 것은 경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정맥주사에 대해서만 제가 요약 정리한다겠죠. 자, 교과서 240페이지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정맥주사의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정맥주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동 약물을 희석하거나 해독할 때도 써요. 중동 약물 희석하거나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도 정맥주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는 산과 염기가 존재를 하는데 이 산염기의 평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도 정맥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가장 이제 또 흔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구강 섭취가 불가능할 때 영양분, 수분,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는 Na, 소금기, 나트륨 그 다음에 뭐 소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런 전해질 그 다음에 K, 칼륨, 포타슘이라고 하는
이런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정맥주사를 시행을 합니다. 자, 방법은 우리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장황하게 써져 있지만 저는 요약 정리고 국시를 위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 포인트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맥주사를 할 때 주사바늘 각도는요 30도입니다. 그래서 정맥주사 시 주사바늘을 삽입을 하잖아요. 삽입할 때 각도는 30도.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주사바늘 보시면 여기가 정맥주사고요. 정맥주사를 삽입을 하실 때는 각도가 30도로 들어가셔야지만 혈관 쪽으로 우리가 주사바늘이 삽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찔러서도 안 되고 더 얕게 찔러서도 안 되고 30도 각도를 유지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맥에 위치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30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렇게 주사바늘 30도로 우리가 주사바늘을 삽입을 하고 나면은 자, 우리 정맥 주사는 정맥,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목표 달성, 목적 달성, 목적이 달성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는 혈액이 역류돼야 돼요. 혈액이 역류되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주사바늘 이렇게 30도로 삽입을 하죠. 그러면 우리의 최근 목적지는 어디예요? 혈관이거든요. 자, 이 혈관에 자, 주사바늘이 꽂혔어요. 그러면 혈관 안에서 흐르던 혈액이 압력에 의해서 주사바늘을 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역류를 해요. 그래서 이 역류한 혈액이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역류된 혈액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판단을 하느냐? 아, 제대로 혈관 안에 바늘이 들어갔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역류되면 혈관으로 주입된 것이므로 그대로 주사바늘을 조금 더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혈액 역류가 되는 게 눈으로 보여야지만 아, 우리 제대로 주사 바늘이 혈관으로 주입됐다, 삽입됐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갔다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자, 제거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환자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요, 알코올 솜으로 그 부위를 눌러주라고 교육을 하셔야 돼요. 눌러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꾹 눌러주셔야 돼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뒷말에다가 뭐라고 하셔야 되냐.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문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멍이 들어요. 혈관이 터진다라는 표현 쓰거든요. 혈관이 터지면서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라? 5분에서 10분 정도 꾹 눌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자주 하는 실수고요. 일반 환자분들에게 이거 설명하지 않으면 문지르면서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문지르면서 나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봤더니 멍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너네들이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멍이 들지 않았냐. 이거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컴플레인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정맥주사가 끝나고 나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자 환자분들한테 문지르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문지를 경우에는 혈관이 터져서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세 부분은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임상에서 근무를 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이거는 이제 학원에서 여러분 정맥주사 실습 같은 거 하실 때 기본 포인트로 실습 시 학원에서 실습하실 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 내용이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실습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도 중요한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맥주사의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자, 다음 사항 시 즉시 간호사에게 알려요. 보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볼게요. 자, 수액을 맞고 있는데 수액이 주입되지 않을 때 수액이 막 똑똑똑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주입되지 않게 되면 즉시 간호사에게 알려주셔야 되겠고 자, 수액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간호사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액 맞고 있는 부분 수액 맞고 있는 이런 조직에 부종이 생겼을 때도 안내 보고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혈액이 역류할 때 그래서 혈액이 역류할 때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자, 주사를 맞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혈액이 고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혈액이 압력에 의해서 밀고 나올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역류했을 때도 보고 간호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데 이렇게 역류를 한다라는 거는 수액이 지금 잘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이렇게 역류해서 혈액이 걸쳐 있게 되면은 굳어요 나중에. 굳어서 아예 이게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 역류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들을 다시 제거를 좀 해주셔야 되거나 그다음에 주사 맞는 부위에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도 알려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작용은 요 밑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부작용, 합병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부작용, 합병증 한번 보겠습니다. 정맥주사 부작용,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치민 증상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치민 증상은 무엇이냐? 주사 바늘이 혈관벽이나 주위 조직에 부주의하게 유치되거나 혈관 내에서 빠짐으로써 수액이 정맥으로 주입되지 않고 주위 조직에 침윤되어 국소, 종창과 창백, 차가운 피부, 통증을 수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치민 증상은 어떨 때 발생하느냐. 자, 우리 정맥주사는 이 바늘이 어디에 지금 꽂혀 있어야 돼요? 어디에 꽂혀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맥, 혈관 안에. 이렇게 혈관 안에 들어가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사 바늘이 혈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혈관 수액이 정맥으로 주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혈관 내에서 주사 바늘이 빠졌어요. 빠져서 수액이 정맥으로 주입되지 않고 그 주변 주위 조직에 수액이 지금 주입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윤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증상이 차가운 피부예요. 수액은 차갑잖아요. 차가운 수액이 이 주변 조직으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수액이 흘러나온 그 부위가 차갑겠죠. 그래서 차가운 피부, 그 다음에 국소 부위, 그러니까 국소는 수액 맞는 부위 쪽으로 종창이 보입니다. 종창. 그래서 통증도 수발이 될 수가 있겠고 부어 있는 상태예요. 국소적으로 수액 맞는 부위가 부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액이 새서. 그래서 이 치면 증상을 흔히 뭐라고 하냐? 수액이 샜다라는 표현을 흔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수액이 주변 조직으로 새면서 국소적으로 종창, 부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창백하고 차가운 피부. 그래서 차가운 피부가 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운 피부, 통증을 수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정맥주사는 그야말로 정맥에 바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정맥에 염증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 바늘 삽입으로 인한 주사 바늘이 정맥을 뚫고 들어갔죠. 이걸 기계적 손상이라고 해요. 주사 바늘에 의한 주사 바늘 기계적 손상으로 정맥의 경결. 우리 정맥은요, 탄력성이 있거든요. 탄력성. 누르면 이렇게 눌러서 만져보시면 딱딱한 게 아니라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맥에 염증이 생기면 경결이 발생을 해요. 단단하게 굳은. 그래서 탄력성이 저하가 되는 거죠. 탄력성을 잃거나 탄력성이 저하돼서 정맥이 이렇게 딱딱하거나 단단함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주사 맞는 정맥을 따라서 주사 맞는 부위에 따라서 붉게 발적이 되거나 통증을 수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맥 주사를 오래오래 병원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맥 주사를 하고 나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72시간마다 그러니까 72시간은 3일이죠. 3일마다 주사 맞는 부위를 바꿔줍니다. 72시간마다 삽입 부위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이런 정맥염 같은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어요. 72시간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맥주사에 또 합병증이 무엇이 있느냐? 수분 과다, 수액 과잉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요. 정맥주사를 맞다 보면은 수분이 과다, 수액이 과잉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일정 양의 유지가 있는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 기준치를 넘어버리게 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많아지죠. 그럼 부종이 생기거든요.
부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남아도는 수분 있죠. 우리 몸의 기준치에서 더 넘어버리는 그 남아도는 수분이 어디로 이렇게 가서 쌓이게 되느냐.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수분이 막 쌓이게 돼요. 그러면 폐에 수분이 쌓이게 되면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일정량의 수분 이상이, 그러니까 수분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일정 이상의 수분이 많아지면 우리 몸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압도 상승을 할 수가 있겠고, 호흡곤란에 의해서 호흡이 막 상승을 하죠. 그래서 막 가쁜 호흡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막 폐에 물이 차고, 심장에 물이 차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순환기계, 폐 이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부종, 기본적으로 수분이 과다하면 부종이 발생을 하고, 이 부종, 물이 막 넘치게 되는데 넘치는 물들이 우리 몸의 빈 공간이라는 폐라든지 심장에 막 쌓이게 되게 되면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호흡곤란에 의해서 호흡수가 막 늘어나는 호흡 상승, 우리 몸에 물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맥주사의 합병증에 또 염증 증상이 있는데, 특히 주사 맞는 부위의 통증, 발적, 발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죠? 간호사에게 우리는 보고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작용입니다. 자, 부작용은 약물 주입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간혹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수액 맞기 지겨우시다고 해서 본인들이 조절기를 막 열어가지고 막 약물을 후다닥 맞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병원에서 약물 주입 속도를 유지해주는 이유는 이런 부작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약물 주입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순환 쇼크가 발생을 해요. 순환 쇼크. 순환이라는 거는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장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심장, 순환에 쇼크가 발생해요. 왜냐, 약물이 너무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내야 되는데, 이 심장에서 펌프질할 시간을 주질 않기 때문에 이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급속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 대표적으로 이런 수분 과다, 수액 과잉 이런 부작용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호흡곤란, 혈압 상승, 호흡 상승, 부종 이런 것들이 막 급격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쇼크 등의 부작용이 급속하게 발생해서 너무 많은 양이 순환계로 주입될 때 체액 분비가 과하다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은 정해진 속도대로 맞으셔야지 너무 빠른 속도로 맞게 되면은요, 순환기계가 마탱이가 가요. 순환 쇼크, 심장이 마탱이 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돼서 부작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호흡곤란에, 부종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혈압 상승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약물은 빠르게 내 마음대로 맞으시면 안 되고, 병원에서 처방 난 대로 선생님들이 조절해 준 대로 약물은 천천히 맞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부작용은요, 뭐 호흡곤란이라든지 급격한 막 혈압 상승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물 주입 속도를 빠르게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로 입원을 하셨을 때 나 이거 답답해 너무 느려가지고 지루해 죽겠어 막 하면서 수액 빨리 맞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천천히 맞아주시는 게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막 조절기 열어가지고 빨리 맞고 있는 걸 또 발견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환자분 이거 이렇게 빨리 맞으시다가는 정말 큰일 나십니다. 호흡곤란이라든지 혈압 상승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맞는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세요 라고 안내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교과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있어야 일할 때도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맥주사의 장단점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이 정맥주사의 장단점은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느냐? 234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 정맥의 장점, 단점이 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좀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맥주사의 장점, 단점 볼게요. 자, 장점은 아까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효과가 가장 빠르죠. 효과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경구 투약을 보시면 비경구 투약에는
정맥, 근육, 피하, 피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효과가 제일 빠른 게 정맥 주사고, 그 다음에 근육 주사고, 그 다음에 피하 주사였어요. 피내는 넣지는 않았죠. 그다음에 가장 효과가 느린 게 이제 경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맥 주사의 가장 큰 장점은 효과가 빠르다라는 건데, 자,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단점을 한번 보시면 부작용이 또 급속하게 발생을 합니다. 효과가 빠른 만큼 부작용이 급속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투약 사고 시 중화하기가 어렵다라는 또 단점이 있어요. 투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화하기 어려워요. 몸속에 들어간 약물을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화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자, 약물의 치료적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혈액 중에 이 약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단점은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 그 다음 장점,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체액과 수행이 또 과잉될 수가 있다는 거. 과잉되거나 전해질 불균형이 또 초래될 수 있다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정맥의 장점을 볼게요. 자, 다른 투여 방법에 비해 조직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투여 방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피하 주사라든지 근육 주사 방법에 비해서 조직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맥도 손상을 주기는 줘요. 왜냐? 주사 바늘이 혈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보시면 주사 바늘 삽입으로 인한 기계적 손상이 발생은 하기는 해요. 손상으로 정맥경 같은 것들의 단점을 이렇게 유발을 하기는 하지만, 자, 그러니까 정맥도 손상이 발생은 하기는 해요. 하지만 다른 투여 방법인 피하나 근육에 비해 조직에 심한 손상은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 같은 경우는요, 피부 손상을 많이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무균수를 지켜야 되겠고, 근육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도 손상을 주지만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도 손상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투여 방법, 피하나 근육에 비해서 조직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는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맥도. 하지만 다른 투여 방법에 비해 조직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설명드리면서 여기까지 해서 정맥주사의 요약 정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